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여러분과 좋은 내용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요.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6개월 단위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는데요. 오늘 NPL,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인데 1탄으로 NPL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텐데요. 대출 이자를 잘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원금이나 이자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채권을 부실채권, 즉 NPL로 분류해 경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NPL을 썩은 사과로 비유하는데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으면 다른 잘 익은 사과에도 해를 미치듯 NPL,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채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를 포대에 담아 싼 값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부실채권 중에서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 NPL 부실채권 투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PL은 불황을 먹고 크는 시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NPL이 늘어나고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NPL은 불황기에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이런 부실채권, NPL의 개념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6개월 프로젝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1탄으로 NPL 부분입니다. NPL 투자 파헤치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4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강 한 달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2탄으로는 또 1개월 과정으로 해서 경매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 기법. 3탄으로는 또 한 달 과정입니다. 공매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4탄은 또 권리투자와 부실채권 투자 기법이라고 제가 이제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권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 달 과정으로 잡아봤습니다. 5탄은 신탁 공매. 자, 여러분이 조금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모든 부분이 건전한 상태에서 신탁으로 넘어갔다가 신탁에서 완전하지 못한 물건들을 또 공매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한 달 과정으로 여러분이 투자 목적물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개월 과정에 권리투자라는 건 모든 이게 하자가 발생된 경매시장, 공매시장 이 시장에서 권리에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실전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본 첫 여러분과 공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에서 NPL 투자 파헤치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PL 기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PL 투자, 모든 부동산에 투자해서 NPL이라는 건 부실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실 채권 이전에는 매매 시장에서 중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 물건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어떤 변제를 못했을 때, 이자 변제를 못했을 때 그걸 부실 채권으로 간주해서 금융권에서는 이걸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98년 9월 16일부터 이 부실 채권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담보부 채권이나 무담보부 채권 두 가지 다 매각을 제3자한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 우리가 98년도 생각을 해보죠. 98년도에는 이 시간에 어때요?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98년 동안 왜 이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결국은 IMF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자기들이 들어오기 전에 법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접수를 한 겁니다. 자, 그때는
먼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부실 채권을 몇 프로 진짜 저리로 20% 이하대로 가져갔습니다. 그게 이제 론세일 부분을 가지고 갔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002년, 2003년 뭐 이때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2000년 초죠.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NPL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던 거는 2000년 중반입니다. 그때 물건이 이제 개인과 법인에서 좀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일반 개인들은 2000년 중반에도 물건이 나왔습니다만 NPL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 물건을 저렴하게 투자 기법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시간이 흘러 간 거죠. 그래서 2010년이 넘어서야 NPL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NPL 투자라는 기본을 알게 됩니다. 2010년 이후에요. 자, 2010년 이후 되니까 이제 너나 나나 NPL 부분에서 물건을 사는 데 집중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물건을 가져오는 데만 너무 급급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2016년도에 이제 여기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2016년에 개인이 매수할 수 없는 법률이 생기면서 이 NPL 시장이 급격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약 16년 사이 NPL 경매가 거의 경매 시장을 주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시장도 어느 정도 많이 흘러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알아야 투자의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NPL 경매라고 하면은 1금융권,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배당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 두 번째는 그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유입이라 그러죠. 우리가 유입을 들어가서 다시 경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투자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PL이란 건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무수익, 여신, 미회수 채권 이 부분을 은행과에서 대출 후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은행에서. 자, 그런데 채무자가 어때요? 이자를 3개월 동안 미납 시 이때 부실 채권으로 분류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NPL 채권 투자에 기본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본 NPL 용어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효채권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죠. 유효채권. 자, 유효채권은 자녀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그리고 또 연체이자까지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채권자입니다. 그게 유효채권이라고 하죠. 자, 실효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채권으로 담보물건 처분가액으로 회수가 보장되는 금액이 바로 실효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당 잔액은 뭘까요? 자, 근저당, 저당 하는데 원금 있죠. 채권 최고액과 유효채권 사이, 채권 최고액과 유효채권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 우리가 어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근저당권 어때요?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가 설정이 되겠죠. 거기에 유효채권과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바로 저당 잔액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NPL 가격 책정과 투자 시에 매우 저당 잔액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용어라는 게 뭐 굳이 100% 여러분이 어떤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린 건데요. AMP는 Asset Management Price 가격이라는 거예요. AMC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하나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음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AMC 회사에서 이 살 수 있는 회사, 유동화 법률에 의해서 AMC가 정해지는데 그 회사에서 그 물건, 여러 개의 물건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AMP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사실 AMC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평가 가격. 자, MVP는 뭐라 할까요? 이제 개인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이걸 매입을 했을 때, 내가 얼마의 가격으로 이 NPL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어때요? 실질적 배당으로 참여했을 때 배당 수익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아니면은 배당 수익에서 나지 않았을 때 그 물건을 유입, 한마디로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향후에 보존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 부동산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실채권 발생 기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말씀해요. 금융감독에서는 정상, 여주의, 고정 한번 해보죠. 이 단계를 잡아놨습니다. 기본이 정상적으로 보는 건 뭐냐?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래처 자산. 이건 어때요? 자산은 약 0.5%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정상, 그러면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는 요주의로 꼽는 이 채권, 부실채권 어때요? 1에서 3개월 미만 연체이자가 연체이자, 대출금이죠.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거래처 자산을 뭐예요? 실질적으로 요주의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정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고정. 고정에 빠졌다는 건 이제 3개월 이상 연체 대출금 중 회수가 가능한 그런 예상되는 자산. 이건 어때요? 약 20%, 100분의 20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회수 의문. 그러면 회수 의문으로 빠졌다라는 부분은 뭘까요? 회수 예상가 초과분으로 3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미만 연체 채권 대출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75% 이상 이렇게 회수 의문에 빠진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그럼 추정 손실입니다. 마지막 단계 실제로 100%죠. 100%. 12개월 이상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자산 회수 예상 가격을 초과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행은 감독에서 제27조 은행은 보유자 자산 등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 NPL 채권을 은행이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도 매각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PL 근거 법률. 그러면 여러분이 NPL 물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NPL 시장에서 2016년 7월 25일부로 개인에게는 대부 채권을 양도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금감원장의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016년 7월 25일부로는 개인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NPL은 개인은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질문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먼저 1순위 을구에 나오겠죠. 을구. 우리 등기부 을구에 보시면은 근저당이 1순위로 나옵니다. 이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다. 1억 2천. 자, 여기 어때요? 1-1로 해서 이 근저당권은 법인이죠. 유동화 법인에서 매입을 해서 은행권에서 유동화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근저당에다 어때요? 질권을 설정을 합니다. 질권. 이게 개인이 질권을 설정을 할 때. 결국은 어때요? 이 어떤 물건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대출금을 인수를 하고 유동화해서 이 근저당권의 질권을 설정을 함으로써 개인이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자 유동화해서 대출을 배당을 받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배당을 받아가더라도 질권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어때요? 배당 1억 2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어때요?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갔어야 되는데 못해서 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18년 4월 31일 어때요?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대부업 금융업 법률의 1금융권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원금과 채권 최고액 사이가 있는데 1년 동안 해야 채권 최고액에 도달합니다. 원금은 어때요? 대출금이죠. 거기에서 채권 최고액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연체이자 연 24%까지 해야 채권 최고액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장이 대부업 및 금융업 법률에 의해서 1금융권 연체이자 3%에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3%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다라고 하면 1억 2천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금은 얼마인데? 원금은 1억이라는 거죠. 1억이 원금이 되겠어.
그래서 1억 2천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 연체이자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1금융권에서만 실질적으로 18년 4월 30일부로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금감원장이 19년 6월 25일부로 이제 2금융 기간까지 연체이자 가산이자를 3%를 초과 없다라고 해서 3%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NPL 채권을 매입할 때 그 수익률 자체를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하나씩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